이 책의 한가운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서 활동했던 생물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 총장, 그리고 어류를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 데이비드 스타 조던. 그는 어쩌면 혼돈이 너무 무서웠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택합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을 찾아내고 구분하고 정리하고 이름을 붙여서 마치 서랍장을 하나씩 채우듯 자연을 정돈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던의 집착이 만들어낸 과학, 물리학을 천천히 배워보고 그 집착이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 버린 역사, 우생학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마지막에는 다양성이 왜 과학적으로도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왜 우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조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왜 어떤 사람은 정리에 매달리는가 라는 질문을 과학 언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물리학에는 엔트로피란 말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 같은 개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에너지는 더 고르게 퍼지고 정돈된 구조는 무너지기 쉬워집니다. 즉 우주는 대체로 정리되지 않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건 전체 이야기이지 어떤 작은 구역에서 질서가 생기는 걸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얼음은 물보다 더 질서정연하죠. 그런데 냉동고는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동고는 전기를 쓰면서 바깥으로 더 큰 엔트로피를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비슷합니다. 생명은 에너지를 쓰면서 자기 몸 안의 질서를 잠깐 유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는 뼈와 세포 같은 구조뿐 아니라 정보도 포함됩니다. 어떤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무엇이 무엇과 다른지 그 정보를 저장하고 꺼내는 방식이 분류입니다. 조던은 아마 세상을 분류하고 정리하면 혼돈을 덜 느낄 수 있다 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류와 정리는 언제나 좋은 걸까요? 정리는 자르는 일과 함께 오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이쪽과 저쪽으로 나눈 순간 경계 밖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큰 흐름도 그렇습니다. 조던은 분류학으로 빛나는 업적을 남겼지만 그 분류의 언어를 인간에게 들이대면서 우생학이라는 어두운 길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서의 양면을 천천히 볼 겁니다. 질서를 만들려는 마음은 이해하되 그 질서에 사람을 눌러 담으려는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조던은 어릴 때부터 질서를 사랑했습니다. 책이 묘사하는 조던은 별자리를 외우고 지도를 그리고 야생화의 모양을 구분하며 이름으로 세상을 붙잡으려 했던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스탠퍼드 매거진은 조던이 자연을 좋아하고 학생들과 야외를 돌아다니며 다윈의 열성적인 제자였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자연을 살아있는 교과서처럼 다루었고 그래서 더더욱 이름 붙이기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름을 붙이면 안심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밤길에 정체를 모르는 소리가 들리면 무섭지만 아 바람이었네 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공포가 줄어드는 것처럼요. 조던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개인적인 상실을 겪었고 그 상실을 정리로 견디려 했다는 해석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가 선택한 정리의 대상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물은 늘 흐르고 형태도 다양하고 겉모습이 비슷한 종이 많아서 한눈에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분류하는 일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분류학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테니커는 분류학을 넓게는 분류의 과학, 좁게는 생물의 분류라고 설명합니다. 분류학은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이름을 붙입니다. 둘째, 경계를 정합니다. 이 종은 여기까지라고요. 셋째, 서로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누가 누구와 더 가깝나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름 붙이기는 국제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법입니다. 종의 이름을 속이름과 종소명을 합쳐 두 단어로 짓는 방식. 예를 들어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는 속 이름이고 사피엔스는 종소명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동물의 과학적 이름을 다루는 규약 ICGN에서도 정의됩니다. ICGN은 마이노맨을 속 이름과 종소명 두 이름이 합쳐진 종의 과학적 이름이라고 설명합니다. 과학적 이름은 라벨이지만 라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류학자는 종을 기술합니다. 어떤 특징으로 구분되는지, 어떤 장소에서 발견되는지, 비슷한 종과 무엇이 다른지 차분히 써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쓰는 도구 중 하나가 동전키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하며 좁혀가는 방식. 지느러미가 이렇다면 A, 저렇다면 B 같은 식으로요. 이런 규칙이 왜 필요할까요? 이름이 흔들리면 지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 약 이름이 바뀌면 혼란이 생기듯 생물학에서도 이름이 안정적이어야 연구와 보전, 데이터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분류학은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적인 과학입니다. 자연을 정리하는 취미가 아니라 지식을 저장하는 인프라 같은 겁니다. 그럼 종은 무엇일까요? 의외로 종의 정의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배우죠. 서로 교배해서 자손을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 이건 생물학적 종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배가 가능하지만 자연에서는 거의 만나지 않는 경우, 교배가 되지만 자손이 약한 경우, 무성생식이라 교배 자체가 없는 경우, 혹은 진화의 중간 단계처럼 경계가 흐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분류학자들은 여러 종 개념을 씁니다. 형태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계통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특정 생태적 지위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잣대로만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조각을 맞추는 퍼즐처럼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표본입니다. 분류학은 책상에서만 하는 과학이 아니라 현장에서 채집한 표본, 박물관의 표본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새로 발견한 종을 말하려면 이 종을 대표하는 표본이 필요합니다. 그 표본이 있어야 다른 과학자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표 표본이 있고 그 표본에 이름이 붙고 그 이름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때 지식은 한 겹 더 두터워집니다. 조던은 바로 이 표본과 이름의 세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유리병 속에 담긴 알코올에 보존된 작은 물고기들. 그 병들이 그의 서랍이었고 그 서랍을 채우는 일이 그의 삶의 의미였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물고기라고 하면 물에서 헤엄치는 동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브리테니커도 지적하듯 일상 언어에서 물고기는 매우 넓게 쓰여왔습니다. 옛날에는 물속에 사는 것이라면 조개도, 불가사리도, 가재도 무슨 fish라고 불리기도 했죠. 일상어의 분류는 기능적입니다. 잡아먹을 수 있나? 위험한가? 어디서 사나 같은 기준으로요. 그래서 일상어 분류는 유용하지만 진화적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학 분류는 다르게 묻습니다. 누가 누구와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가? 어떤 특징이 언제 생겼는가? 여기서부터 책 제목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가는 일상어로서의 물고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진화의 나무 위에서 물고기가 한 덩어리로 잘리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이건 분류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세상을 이해하는 창이지만 창틀이 너무 크면 창밖 풍경을 잘라내게 되니까요. 그럼 이제 그 나무를 한번 그려보죠. 아주 조용하게 머릿속에서요. 진화의 역사는 나무처럼 그릴 수 있습니다. 뿔에서 가지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렇게 생명의 개통수가 만들어지죠. 브리테니커는 단일 개통, 즉 클레이드를 한 조상과 그 모든 후손을 포함하는 무리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칙계통은 조상은 포함하지만 후손 일부를 빼놓은 무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개통수에서 한 번에 싹둑 잘라서 떼어낼 수 있으면 단일 개통, 여러 번 잘라야 하면 칙계통. 예를 들어 포유류는 대체로 한 번에 잘립니다. 조류도 한 번에 잘리죠. 그런데 물고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고기라고 부르는 무리에서 어느 순간 네 다리 동물, 즉 양서류, 파충류, 새, 포유류가 갈라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개통수의 관점에서 보면 물고기는 측계통이 되죠. 무리를 어떻게 자르느냐는 우리가 자연을 어떤 구조로 이해하느냐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물고기는 참된 진화적 무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책의 제목은 이 과학적 아이디어를 빌려 우리가 믿고 있던 질서가 얼마나 임시적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애매하다고 해서 물고기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과학은 더 정교한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영구어류, 조기어류, 육기어류 등 계통을 반영한 더 작은, 더 정확한 무리들이 있죠. 이 작업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의 애슈마이어스 Catalogs of Fishes는 2026년 1월 업데이트 기준으로 유효한 어류종을 37,496종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407종, 2025년에는 395종의 새로운 종이 기술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바다는 여전히 미지입니다. 둘째, 분류학은 옛날 과학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과학입니다. 요즘의 분류학은 모양만 보지 않습니다. DNA 정보, 유전체 데이터, 생태 정보가 함께 들어옵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유전적으로 크게 다른 숨은 종도 발견되고요. 그러면 오래된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가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변화는 불편하지만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지식이 완성이 아니라 갱신이란 걸 보여주니까요. 조던은 어류학, 특히 기술 분류학에서 엄청난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조던은 1085개 소기름과 2500종 이상의 물고기를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름마다 채집 여행을 떠났고 미국의 강과 해안, 섬들, 그리고 한국, 일본을 포함한 해외까지 다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분류학자에게 중요한 태도는 비슷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차이를 찾는 눈입니다. 그 눈은 때로 생태계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합니다. 어떤 종이 사라지면 그 종을 먹던 종이 흔들리고 그 종을 잡던 어업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름과 기록은 자연과 인간 사회를 잇는 실입니다. 그리고 조던은 그 실을 아주 길게, 아주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 실은 지식이 되었고 박물관이 되었고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불에 타고 물에 젖고 한순간에 끊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장면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1883년 여름, 번개가 전화선에 떨어지고 불이 번졌습니다. 그 불이 인디아나 대학교의 과학 건물로 번져 조던의 실험실을 태웠다고 합니다. 알코올에 보관된 유리병 표본들은 불과 만나면 위험했고 결국 많은 표본이 사라졌다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1906년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과 대화재가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책은 이 장면을 상징처럼 다룹니다. 세상을 정리하려는 사람이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곳, 자연의 우연과 재난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여기서 저자 룰루 밀러는 한 질문을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던은 왜 다시 시작했을까? 인간은 가끔 상실 뒤에 더 강하게 의미를 찾습니다. 조던은 그 의미를 분류해서 찾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엔 더 정확하게, 이번엔 더 많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말하며 다시 물가로 나갔겠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이 독특한 이유는 이 조던을 영웅으로만 그리지 않고 그의 민낯까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용히 방향을 틀어 분류의 언어가 인간을 겨누기 시작한 순간을 봅니다. 우생학. 미국 국립인간개놈연구소는 우생학을 유전과 유전 법칙을 이용해 사람과 집단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비도덕적이며 유사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생학이란 단어 자체는 1883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단어는 그럴듯합니다. 좋은 출생, 좋은 번식.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전제가 문제였죠. 이 인간개념 연구소는 우생학자들이 다윈과 멘델의 연구를 부정확하고 편견에 찬 방식으로 가져다 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생학이 과학의 언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조던도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는 조던이 우생학 관련 글을 쓰고 강연했으며
1912년 국제우생학회의의 부회장을 맡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확신했을까? 우생학의 핵심 논리는 단순합니다. 좋은 형질은 늘리고 나쁜 형질은 줄이자. 농장에서 가축을 개량하듯 사람도 개량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이 생각은 혼돈이 싫은 사람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단순한 해답이 달콤하니까요. 또한 20세기 초는 도시화와 산업화, 이민, 빈곤, 질병이 섞여 사회가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불안을 유전이라는 말로 정리하면 복잡한 문제를 한 줄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우생학은 긍정적 우생학과 부정적 우생학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긍정적 우생학은 좋은 사람끼리 더 많이 낳자. 부정적 우생학은 나쁘다고 여긴 사람은 낳지 못하게 하자. 문제는 현실의 우생학이 매우 빠르게 부정적으로 기울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좋은가, 누가 나쁜가를 결정하는 권력이 생깁니다. 인간개념연구소는 우생학자들이 부적합이라고 낙인 찍은 대상에 소수인종, 장애인, 도시 빈곤층, LGBT 등 여러 집단이 포함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편견이 제도화된 거죠. 우생학이 과학적으로 무너지는 지점은 형질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멘델의 완두콩 형질처럼 한두 개 유전자가 결정하는 특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가 우생학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 지능, 성격, 빈곤, 범죄 성향 같은 것들은 대부분 수많은 유전자와 환경이 얽힌 복잡 형질입니다. 게다가 측정 자체가 어렵죠. 지능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수많은 정의가 있고 시험 점수는 교육, 영양, 차별,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숫자로 보이는 결과는 종종 사회의 그림자를 품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인간개념연구소는 우생학자들이 다윈과 멘델의 연구를 부정확하고 편견에 찬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인간의 삶을 선별하여 바꾸려 했죠. 즉 우생학의 문제는 유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유전 하나로 환원한다는 단순화입니다. 과학은 단순화를 필요로 하지만 그 단순화가 사람의 삶을 자를 때는 폭력이 됩니다. 문제는 이 단순화가 실제 정책으로 바뀌어 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우생학은 학회와 강연을 넘어서 법과 제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1907년 인디아나주에서 세계 최초의 우생학적 강제 불임법을 통과시켰고 1907년부터 1937년 사이 32개 주가 우생학적 불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주로 국가가 부적합하다고 낙인 찍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신질환, 지적장애, 빈곤, 이민자, 여성,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때 중요한 단어는 동의입니다. 강제 불임은 동의 없는 의료행위입니다. 사람의 몸과 미래를 국가가 잘라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공중보건, 사회질서, 과학적 진보라는 말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 미국 대법원 판결이 이 흐름에 불을 붙입니다. 1927년 캘리버그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버지니아의 강제 불임법을 합헌으로 판단합니다. 이 법으로 인해 시설 수용자들의 불임화가 허용됩니다. 이 판결 몇 달 뒤 캘리버기 실제로 불임 수술을 당했고 버지니아에서 1927년부터 1972년까지 약 8,300명이 불임화 수술을 당했습니다. 캘리버그는 1906년생으로 어릴 때 위탁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1923년 위탁가정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는데 이 임신을 문란함, 지적능력 문제 같은 편견의 근거로 삼아 1924년 시설에 수용됐고 앞서 말한 것처럼 대법원 판결 후 실제로 1927년 10월 불임 수술을 당했습니다. 한 논문은 1927년 이후 불임화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우생학법이 유지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불임화가 6만 건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이 숫자는 잠들기 전에 듣기엔
좀 무겁지만 조용히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과학이라는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전반 캘리포니아의 주립시설에서 약 2만 명이 우생학법의 근거에 불임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법은 1979년까지 유지되었고 동의 없이 수술이 가능했으며 때로는 퇴소 조건처럼 작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도 캘리포니아에 불임화 생존자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 최대 830명까지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체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들을 종처럼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좋은 집단, 저쪽은 나쁜 집단. 분류의 언어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생기는 비극입니다. 조던은 바로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고 그 지식의 권위가 우생학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던은 우생학 단체에서 역할을 맡았고 휴먼 베러먼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강제 불임 옹호원 단체에서 초기 이사회에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스탠퍼드 매거진은 조던이 우생학 관련 글을 쓰며 국가가 부적합하다고 본 사람들을 분리해 번식을 막는 조치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분류학과 우생학의 공통된 유혹을 봅니다. 둘 다 세상을 정리해 줍니다. 둘 다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둘 다 이름을 붙여 라벨링합니다. 하지만 분류학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이고 우생학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언어로 변질되었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는 과학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과학은 권력이 되고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책이 결국 이야기하려던 것, 다양성의 중요성입니다. 분류학은 나쁜 과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류학은 차이를 존중하는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서로 다른 종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게 해줍니다. 보존이 필요한 종을 알아보고 침입종을 구분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이해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분류학은 차이를 지우는 정리가 아니라 차이를 드러내는 정리가 될 때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책의 제목이 다시 떠오릅니다. 물고기가 과학적으로 한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피쉬 물고기는 매우 측계통적이며 그래서 단순히 고쳐 부를 수 없습니다. 즉 물고기라는 상자는 정교하게 만들수록 더 금이 갑니다. 이 금이 말하는 건 자연의 풍부함입니다. 세상을 완벽히 정리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대신 불완전한 세계를 관찰하고 그 안에 다양한 형태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제 과학적으로 왜 다양성이 중요한지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생태계에서 다양성은 보험과 같습니다. 한 종이 병에 취약하면 그 종만 많은 생태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이 섞여 있으면 어떤 종이 줄어도 다른 종이 기능을 일부 대신하면서 전체 시스템이 버틸 수 있습니다. 또 다양성은 적응의 재료입니다. 환경이 바뀔 때 다양한 형질이 존재해야 그중 일부가 살아남아 다음 세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 자체도 다양성에 기대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매년 수백 종의 새로운 물고기 종을 기술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고 따라서 우리가 지키려는 세계도 아직 다 못 봤다는 뜻입니다. 분류학은 이 지점에서 보전과 만납니다. 이름이 없으면 보호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름이 있다고 보호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름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더 많이, 더 조심스럽게 쓰는 일, 그게 과학의 한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혼돈과 엔트로피, 우리는 세상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망은 자연스럽고 때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리가 삶을 완전히 이기게 해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불이 나고, 지진이 오고, 물병이 깨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분류학은 이해의 도구였고, 우생학은 통제의 망상이었습니다. 둘은 비슷한 언어를 썼지만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결론은 분류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분류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말자에 가깝습니다. 다양성은 정리되지 않는 것들의 집합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히 누워 과거와 미래의 걱정은 접어두고 이 고요함 속에 현존하세요. 떠오르는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고 몸이 천천히 잠으로 가게 두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